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며 멀리 있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거리를 정한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데 그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꽃처럼 느껴졌던 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반찬을 건네는 손짓,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대화를 대신하던 그런 저녁. 입을 열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가족이라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서 오히려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던 순간. 그런 식탁 위의 침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피를 나눈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통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사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크고 그래서 더 쉽게 입을 닫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싶어 삼키고 그 삼킨 것들이 가슴 어딘가에 가라앉아 조용히 굳어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무게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 그것은 호칭이면서 동시에 갑옷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대 어머니처럼 기대지는 못하는 자리. 며느리에게는 어른이어야 하고 아들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어머니여야 하고 손주에게는 늘 웃는 얼굴이어야 하는 자리.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얼굴을 가져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얼굴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리. 그 안에 한 사람의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묻지 못합니다.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감정이 쏟아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터진 서운함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이라 어디서 끊어야 할지 본인도 모릅니다. 명절이면 그 풍경이 더 선명해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입니다. 등이 아파도 허리를 펴지 않고 손목이 시려도 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동안 그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온 걸까? 아니면 명절이라서 온 걸까? 내가 없어도 이 자리는 차려질까? 내가 쓰러져도 누군가 이 부엌에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치사하게 느껴져서 접시를 하나 더 꺼내고 국간을 한 번 더 봅니다. 서운함 대신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 여자가 수십 년간 익힌 방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괜찮다며 손을 젓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해야 하고 고마워하면 무언가 빚진 기분이 들고 빚진 기분이 들면 다음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편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덜 아팠던 삶의 습관. 그 습관이 만든 외로움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들이 엄마 별일 없지 하고 묻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일 없다고. 그 짧은 문장 뒤에 삼키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은 모릅니다. 나도 가끔 외롭다고, 나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나도 아직 사람인데 왜 아무도 내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느냐고.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찬 더 싸줄까? 김치 좀 가져갈래? 그 말들은 사랑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통한다는 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이 참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아픈 것일까요? 왜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가장 깊이 외로운 것일까요? 왜 가장 많이 차려주는 사람이 가장 적게 대접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무력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까운 사이란 함께 있는 시간이 긴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침묵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이일 것입니다. 그대들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손은 바쁘지만 마음은 텅 빈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괜찮은 척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어쩌면 그대들의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대 자신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고 혼자 걷는 저녁 산책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호칭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이름은 한 겹씩 가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운 까닭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고정된 모습으로 묶어두려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전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는 이런 얼굴이어야 한다. 그 묶임이 깊어질수록 숨이 좁아지고 숨이 좁아질수록 진짜 자기 목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역할이 사람보다 앞서는 자리. 며느리 앞에서 그 여자는 늘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가 잔소리로 들릴까? 표정 하나가 불만으로 읽힐까? 칭찬을 해도 거칠애로 여겨질까? 걱정이고 조언을 해도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꺼냅니다. 걱정 끼치지 않는 어머니. 아프지 않은 어머니. 혼자서도 잘 지내는 어머니. 아들이 편해야 며느리도 편하고 며느리가 편해야 손주도 편할 테니까. 그 여자는 가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자기 감정을 가장 먼저 접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오래 계속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어입니다.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라는 가장 부드러운 가면을 씁니다. 항상 다정하고 항상 너그럽고 항상 과자를 꺼내주는 사람. 손주가 좋아하는 것은 다 기억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할머니를 기억할 때 기억하는 것은 과자를 주던 손이지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남이 씌워주는 짐보다 스스로 벗지 못하는 짐이 더 무겁다고. 시어머니라는 역할은 누군가 억지로 씌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받아들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기쁨,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벅참. 그 감정들이 진심이었기에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꺼이 받아들인 역할이 자기도 모르게 두꺼워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벗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 입었기에 그것이 자기인지 역할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호칭이 관계를 보장하지 않듯 역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자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네 안부를 묻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면 부담을 줄까 싶어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낮에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소리가 필요한 것이지 프로그램이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비슷한 또래의 부부가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문득 자기 옆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그 빛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쓸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존재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2년, 3년, 10년 쌓이면 그 여자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역할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자이며 할머니이기 전에 자기만의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가장 먼저 잊는 사람이 본인이고 가장 늦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아픔입니다. 역할이 사람을 삼키기 전에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것이 언제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편안해서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있고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닫는 침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대부분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진실하고 때가 맞고 상대에게 이로울 때 비로소 바른 말이 된다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자리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때가 나쁘고 때를 맞추면 진실이 희석되고 상대에게 이롭게 하려다 보면 자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 대신 침묵을 고릅니다. 침묵이 안전하니까. 적어도 침묵은 오해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침묵도 오해를 만듭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침묵은 때로 무언의 불만으로 읽힙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관계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자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좀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잘 먹이고 있니? 그 말은 걱정이었습니다. 손주의 볼이 홀쭉해 보여서 밤에 잠을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귀에 그 말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우고 있다는 지적으로 엄마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시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걱정이었다고 말하면 그 해명조차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 결국 그 여자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손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을 감정의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잠금장치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수십 번 반복되면 사람의 입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10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고 그 10가지가 모두 위험해 보이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처럼 굳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과묵한 분이시라고,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나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은 드뭅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았던 경험이 쌓여서 닿을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대단한 수행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평화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에서 온 것이냐고. 침묵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요해서 말하지 않는 것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겉은 같아도 뿌리가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침묵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평화가 아닌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가족 안에서 진지하게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말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답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간섭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서운함이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 그것이 침묵을 풀어내는 유일한 열쇠일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딸에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며느리에게 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밥 먹었니? 요즘 힘들지 않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딸에게는 엄마의 걱정이고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감시입니다. 같은 마음에서 나온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이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는 말을 고르고 또 고르고 결국 가장 무난한 말만 남깁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아이 학교 이야기. 마음의 깊은 곳은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주제들. 그 안전한 대화가 쌓일수록 관계는 예에 바르지만 텅 비어갑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늘지 않고 모르는 것만 고요히 쌓여갑니다. 딸이 있는 시어머니라면 그 대비가 더 선명합니다. 딸에게 전화하면 30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웃음이 나오고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속마음을 꺼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전화하면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입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한쪽에서는 자유롭고 한쪽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차이가 주는 외로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조건이 만나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진다고. 혈연이라는 조건과 인연으로 맺어진 조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쌓아온 30년의 신뢰가 밑바탕에 있고 며느리와는 결혼이라는 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출발선이 다른 두 관계에 같은 기대를 놓으면 기대하는 쪽도 기대받는 쪽도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마음 한쪽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편해지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망이 기대가 되면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서운함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일찍 오지 않으면 딸이라면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보내면 딸이었으면 직접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올라옵니다. 비교하려는 의도가 아닌데도 마음이 저절로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쌓이면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들의 자리도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은 종종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서운함을 아내에게 전하고 아내의 불편함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역할. 그런데 그 통역이 서투르면 양쪽 모두에게 원망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선택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잘못은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침묵은 양쪽 모두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방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어느 쪽에도 충분하지 못한 자신에게 지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아닌 사이, 그 어디에도 정확히 놓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의 어색함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시작된 관계가 같은 이름 아래 놓였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간극입니다.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다리가 됩니다. 딸과 같아지려 하지 않아도 며느리만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풍경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여자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에 있었습니다. 국물간을 보고 나무를 가지런히 담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올리는 그 손.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입맛을 외우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식단을 달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세대. 대신 밥 한 끼에 국 한 그릇에 깍두기 한 통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주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시라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이것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찬을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큰 것이 아닌데 그 작은 기대조차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은 정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깊어집니다. 며느리가 반찬통을 받아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배려입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해도 별 감흥이 없다는 뜻으로 혹은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배려가 시어머니의 가슴에는 거절로 꽂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갈비찜을 해서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냉장고에 넣으며 나중에 먹을게요 하고 말했다고. 그 여자는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먹자는 말을 기대한 것입니다. 갈비찜이 먹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시간이 그리워서 만든 것이었으니까. 그 여자의 갈비찜에는 고기의 양이 아니라 함께 앉고 싶은 시간의 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행위로 사랑하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그 정성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은 행위 속에 숨겨져 있어서 받는 사람이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수고로 축소됩니다. 시어머니의 밥은 사랑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노동으로 보입니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감동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목걸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고 어머니를 위해 큰 공양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래 전해지는 이유는 화려한 공양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위 안에만 갇혀 있으면 받는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와야 행위도 비로소 빛이 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그릇도 말이라는 다리가 없으면 마음을 건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차리며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 반찬을 보내며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했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행위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음식을 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맛있겠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수십 시간의 정성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조금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의 편에서만 쓴다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이 이쪽에서 본 풍경과 저쪽에서 본 풍경은 같은 강인데도 전혀 다르다고. 며느리에게도 며느리의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낯선 가족 안으로 들어온 사람. 태어나서부터 쌓아온 관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주어진 관계 속에서 예의와 진심 사이의 줄다리기를 매일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기대를 맞추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에도 침묵이 있고 그 침묵 안에도 삼킨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가족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정말 있기는 한 것인지. 며느리의 불안은 시어머니의 외로움과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그 두 사랑이 부딪힐 때 아들은 가장 무력합니다.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서운해합니다. 양쪽 모두를 지키고 싶은데 양쪽 모두에게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라도 하면 적어도 직접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침묵이 양쪽의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혹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자기 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외로움을 들여다보아야 하듯 며느리도 자기 불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아들도 자기 무력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안의 무게를 먼저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의 무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무조건적인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서운함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모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균형의 시작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의 한계가 있고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비난하지 않고 그 한계 안에서 가능한 만큼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족 사이의 현실적인 자비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상대의 무게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기 전에 상대가 서 있는 자리의 기울기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이해의 시작이고 이해의 시작이 관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피기 전에 오랜 시간 흙 속에 있어야 하고 강물도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돌부리에 부딪힌다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으로 시작되었든 인연으로 만났든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서툴게 때로는 부딪히면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10여 년을 함께했지만 한 번도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안부를 주고받고 아이 행사에 함께 가는 것이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멀었고 자주 만났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고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투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그런데 자기는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잤다고. 시어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걱정되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젖었습니다. 네, 어머니 좀 무서웠어요. 그 전화는 15분 정도였지만 10여 년 동안 쌓지 못한 무언가가 그 15분 안에 조금 생겨났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명절은 어색했고 여전히 말을 고르는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아주 가끔 사소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귤 나왔던데 보내드릴까요? 그 말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폭포처럼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슬처럼 한 방울씩 맺히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이 모여 잎사귀를 적시고 적신 잎사귀가 모여 나무를 푸르게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필요한 것도 그런 종류의 시간입니다. 거창한 화해도 눈물의 대화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한마디를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하게 건네는 것. 그 작은 시도가 모여 관계의 온도를 1도씩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빠르고 느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빨리 가까워지려고 애쓰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면 이름은 서서히 무게를 얻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에, 며느리라는 이름에, 아들이라는 이름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듭니다. 그 온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건넨 안부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오래전 한 스님이 절을 찾아온 노인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그리우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던 때가 그립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어르신. 그 호칭들 뒤에 숨어서 내 이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역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볼 때 역할로 먼저 봅니다. 시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들로, 며느리의 남편으로. 그 역할의 렌즈를 통해 상대를 보면 보이는 것은 의무와 기대와 실망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엇이 그리운지는 역할의 렌즈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라고.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먼저라고. 행동이나 말 이전에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먼저라고.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만 보면 보이는 것은 잔소리와 서운함과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호칭을 한번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젊은 시절에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어떤 책을 읽으며 울었는지,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이야기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영영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하다가 올해는 물건 대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가 제가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이름을. 그 편지를 읽고 시어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오래도록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준 것이 얼마만인지를 세어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절의 차린상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선물의 가격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의 양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해준 순간의 깊이입니다. 역할 너머의 사람을 보았던 순간, 호칭이 아닌 이름을 불러준 순간, 괜찮으냐는 질문 대신 정말 괜찮으냐고 다시 물어준 순간,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도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조심스럽게 답을 내려봅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면서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도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 사람을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거창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를 한 번 더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으면 이름은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오늘 그대들의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른 것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 괜찮으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 함께 앉아 밥 한 끼를 먹으며 밥 이야기가 아닌 마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어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걷기를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반드시 마음에 닿습니다.